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오고시뱅크에서 행정학을 강의하는 이동호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같이 앞으로요. 2023년 경정 승진 시험 대비 행정학 강의 기출문제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작년까지는 제가 경찰 간부 또 경정 승진용 파트 따로, 그다음에 공시용 파트 따로 이렇게 제가 편제를 잡았는데요. 이번 교재에서부터는요, 그런 편제를 없애고 같이 섞어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출제위원들이 이제 현직에 계신 분에서 현직 교수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새로 출제 경향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꿨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다른 기출문제에 비해서는 아마 경정승진이나 경찰 간부 등 경찰 간부용 관련된 행정학 기출문제가 아마 시중에 나온 교재 중에서는 가장 많이 수록이 되었을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또 너무 과거에 지나치게 그죠, 좀 지역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좀 배제하고요. 최근에 5, 6년에서 주요 기출문제를 거의 대부분이 수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록해서 해설도 정확한 해설을 달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셨으니까 여러분 해설까지 좀 시간이 바쁘시더라도 좀 꼼꼼하게 읽어주시면은 그 해설에서도 이게 출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해설 자체도 제가 전공 서적에서 해설을 가져왔기 때문에 논문이나 거기서 결국은 그 출제위원들이 그 전공 서적을 보면서 문제를 출제를 하거든요. 제가 여기서 더 많이 말씀드리긴 힘들지만은 실제 출제위원들, 현직 교수들이 어떻게 출제하는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어느 정도는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제가 염두를 두고 해설도 좀 깊이 달았으니까 해설까지 시간 되시는 분은 좀 꼼꼼히 읽어주시기 바라고, 또 아니면 제가 강의하면서 중요한 해설은 제가 또 추가적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너무 예를 들면 20년 전의 기출문제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이 푸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경정승진 기출문제를 현직 교수들이 바뀐 걸로 출제를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렇게까지 지엽적으로 나오진 않는다는 거, 또 실제 출제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 것들까지. 그래서 최근에 5, 6년에 가장 핫한 주제들 중심으로 출제되니까 그런 거 좀 봐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5, 6년 이후의 문제는 그래도 좀 불안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감안해서 약 한 15년치 정도까지 해가지고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먼저 중복되는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다 빼버리고, 중복되지 않는 부분은 OX 지문으로 처리해가지고 제가 각 파트별로 뒷부분에다가 다시 수록을 해놨으니까 그거 같이 보시면은 여러분이 5, 6년치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10년 전, 10여 년 전 문제들은 OX를 통해서 또 문제 풀이하고 그렇게 하시면은 여러분이 거의 한 15년치 가까이 문제를 푸는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학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함께 나중에 또 혹시 또 여력 되시면은 행정학 핵심 정리 엑스노트를 그죠, 같이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하시면은 행정학에 있어서는 여러분 아마 다른 분에 뒤지지 않는, 오히려 더 앞서가는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저와 같이 앞으로 행정학 기출 문제 한번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문제 푸는 스킬 같은 것들, 이게 공부를 열심히 하셔도 문제를 못 푸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 분들이 내가 뭐가 문제인가 이렇게 많이 우리 네오고시뱅크 홈페이지에다가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신데 시험장 가서 성적이 안 나오신 분들은 약간 문제 푸는 스킬 같은 것들, 또는 시험장에서의 어떤 과도한 멘탈의 그죠, 흔들림 이런 것들도 좌우하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중간중간에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도 혼돈하기 쉬운 문제들, 속기 쉽다든지 또 함정을 판 문제들, 이런 문제들도 좋은 걸 잘 잡아내셔야 됩니다. 어차피 중요한 주제는 핵심 주제 같은 것들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다들 맞추시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락에 좌우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남들이 못 맞추는 걸 내가 더 많이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00점을 목표로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은 결과 올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문제를 풀면서 제가 하나씩 또 설명을 드리고 추가적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하면서요, 좀 궁금하신 사항들은 우리 네오고시뱅크 홈페이지에다가 질문 올려주시면은 제가 하루가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바로바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 궁금하신 분 계시면은 꼭 질문해 주시고, 그다음에 질문하실 때 몇 년도에 예를 들면 7급 또는 9급 또는 경정승진 시험 문제 다 연도하고 7, 9급 정도는 이렇게 표기해 주셔야지 제가 그 문제랑 꼭 지문만 보고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체 설문이나 지문을 다 봐야만 이게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좀 더 정확한 질문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는데요.
문제 푸실 때 제가 항상 학생들이나 여러분들 많이 말씀드리는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풀지 마시고요. 1번, 4번, 2번, 3번을 좀 많이 풀어주세요. 예, 객관식 제가 답을 한번 봤어요. 심심해가지고 답을 한번 봤어요. 답을 보니까 4번이 제일 많아요. 왜 그러냐면 1번, 2번, 3번은 이렇게 풀다가 보통은 4번까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 대충 풀게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출제위원들이 그걸 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4번에다가 답을 많이 넣더라고요. 보시면은 행정활동은 정치 권력을 배경으로 한다. 됐죠? 예, 그래서 예전에 어떤 문제에서는 정치 권력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다 해가 시험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 제가 중간중간에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줄을 치 놓으시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치 권력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공권력을 작용한다는 거죠. 공공서비스 생산 공급을 정부가 독점한다 했는데 예전에는 정부가 독점을 했죠. 하지만 오늘날 행정은 어떻다? 독점하지 않고 민간 부분과 그죠? 협력적 관계를 통해 가지고 공공서비스를 생산, 공급, 분배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민간위탁이라든지 또는 하다못해 민영화 민간위탁 같은 것들이 민간위탁이 대표적이 되겠죠. 뭐 보조금을 지급한다든가 이런 내용을 보시더라도 독점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순수 공공재는 독점을 하지만은 기타 준공공재라든가 요금제라든가 이런 영역은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서 한다. 그래서 독점한다. X가 되겠습니다. 또 추가적 논점 하나, 정치 권력을 배경으로 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최협의적으로 가장 협의로는 행정부의 조직과 공무원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은 해가지고 공공욕구를 충족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정대시킨다. 좀 말이고 또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역동적으로 변한다. 이것도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제가 되도록이면 질문을 다 읽어드릴 건데요. 왜냐면은 제가 공시만 강의할 때는 그냥 답만 체킹하고 넘어갔었는데 우리 많은 현직 계신 분들이 여건상 이 휴대폰으로도 보시고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 사무실에 있어봐도 휴대폰으로 이렇게 강의를 들으신다는 분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잘 안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주로 소리를 많이 들으시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몇몇 분들이 선생님 지문, 답이 아닌 지문도 좀 읽어주십시오라고 많은 분들이 좀 요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답이 아닌 지문도 자, 요거 맞는 지문입니다. 틀린 지문입니다. 읽어드릴 테니까 요거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도 왜 다 읽느냐, 빨리빨리 가라 이렇게 하실 분도 있을까봐 뭐 없으신데 혹시나 해서 그런 겁니다. 자, 다음 2번 한번 볼게요. 다음 중 행정학의 학문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 했는데요. 행정학의 학문적인 성격은 과학성과 기술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과학성이라는 건 바로 여기 원인과 결과의 규칙성을 발견하는 것을 과학성이라고 합니다. 원인과 결과 규칙성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인과성을 찾는 것을 우리는 과학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과학이다. 과학의 핵심은 바로 인과성입니다. 특정한 원인이 있으면 특정한 결과가 존재한다. 이게 우리가 과학성의 대표적이다. 그래서 과학적 사고 그러면은 원인과 결과로서 사물을 바라보고 관찰하고 하는 걸 우리가 인과성, 과학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과학성이 정립되면 요거를 현실 사회 문제에다가 응용하는 것, 이건 우리는 기술성이라 그래요. 기술성이라는 것은 응용한다, 적용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밑에 교재에도 보면 나오지만 도표가 나있잖아요. 과학성은 원리나 법칙, 즉 인과성을 찾는 법칙을 모색하는 거라면은 기술성이라는 그 법칙을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기술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살짝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많은 강의 때도 기본 강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불소가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된다. 즉 불소는 원인이고 충치 예방이 결과된 건 거죠. 이게 우리는 과학성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과학자들이 검증을 한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응용하는 거, 실제에다가 응용한다 또는 적용시키는 건 기술성이다. 즉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수돗물에 불소를 첨가해 가지고 전 국민들이 수돗물만 마셔도 충치가 예방되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현실에 적용하는 것을 우리는 기술성이라 부른다라는 거죠. 네, 다시 문제로 올라가 주세요. 예,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원인과 결과 규칙성을 발견하는 것은 과학성이 아니고 기술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출문제 보시면은 기출문제 여러분 딱 이게 정말 제일 좋은 문제입니다. 예, 저도 물론 이제 모강을 만들고 하지만은 기출이 제일 좋습니다. 기출을 정확하게 분석하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분석하냐? 답만 보는 거는 기출 분석이 아닙니다. 가끔씩 선생님 저 20번이나 기출문제집을 20번이나 봤는데 뭐 어떤 특정 쌤 책을 20번 봤는데 아직도 답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답만 보신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패턴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범인들 패턴 찾듯이 야, 여기서
특성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특성은 과학성, 기술성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과학성이 들어가야 될 문장에다가 동그라미에다가 기술성을 집어넣은 거죠. 이런 것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뭐가 들어갔는가요? 잘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학은 전문 직업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원래 행정은 전문 직업이 아니었거든요. 이 행정이라는 것 자체가 또는 관료라는 것 자체가 전문 직업인으로 인식된 것이 채 100년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고려 시대부터 해가지고 그죠, 쌍기가 과거 시험 제도를 실시하죠. 그때부터 전문 직업 관료라는 개념이 생겼지만은 서구 유럽의 경우에는 채 100년이 되지 않습니다. 관료라는 것이 직업으로 인식된 것이. 그래서 자꾸 전문 직업적 성격에만 나온 거고, 행정학은 실천적이고 도구적 성격이다. 이게 바로 기술성에 대한 내용이죠. 행정학은 종합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그래서요, 행정학을 공부하시면은요, 사회학, 문화인류학, 심리학, 경제학, 또는 철학까지 아주 다양한 학문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물리학도 조금 기초적인 걸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행정학에 나와 있는 많은 용어들이 이 학문들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이해가 가능한 거죠. 예, 그래서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교수님들이 교양 과목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학문들을 전부 다 기본 교양 필수로 다 듣게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왜 이런 과목을 수업을 듣게 했지라고 의문이 들었었어요. 행정학 공부하면 되는 거지. 왜 내가 문화인류학을 듣지? 왜 제가 이과를 제일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물리학 수업을 들으라는 거예요. 또 화학 수업을 들으라는 거죠. 정말 솔직히 그때는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통계학 수업 듣고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지나보니까 행정학은 다양한 학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종합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학에 고유한 게 없어요. 즉 정체성 논란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는 수 있는데 할 수 있어도 그죠? 그래가지고 원칙적으로 과학성을 추구할 때는 사실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죠. 기술성을 할 때는 가치 영역을 연구 대상으로 합니다. 자, 사실만을 연구하는 것을 과학성이고, 과학성은 즉 팩트만을 연구하는 건데 반해서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 그러니까 옳고 그름, 또 잘못됨 같은 거 따지는 거, 이거는 가치라 그러는데, 이거는 주로 이제 기술성에서 많이 따지는데요. 자, 그런데 가치 판단 문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행정학이 학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과학성을 추구합니다만은, 하지만 또 옳다 그러다의 문제, 기술성의 문제, 또는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자 하는 기술성의 문제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오늘날에는 과학성과 기술성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치와 사실을 분리하고, 그 다음에 하지만 즉 가치와 사실을 구분할 수 있다. 그 말은 구분한다는 것은 과학성에서는 구분하거든요. 가치와 사실을 구분해서 사실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데 가치 판단 문제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거는 바로 기술성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행정학은 그래서 과학성과 기술성 두 가지를 다 추구합니다. 자, 다음 3번 볼게요. 정치행정 이론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고르시오 했죠. 자, 여러분 시험 문장 가셔가지고 있죠. 정치행정 이론론 반드시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론론 쳐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저도 가끔씩 기출문제 풀다가 그죠? 이게 왜 틀렸지? 뭐가 틀렸지라고 해가지고 당황한 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친한 학생이나 제 조교 역할을 해주는 학생한테 물어보면은 선생님 이게 틀렸는데요 라고 그런 것도 많습니다. 자, 이론론에 대한 설명인데 지문 읽다가 보면요. 깜빡해요. 솔직히 저도 이제 50이 넘어가니까요. 요 순간인데 이론론인지 이론론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지문 풀다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론론 방전 시험장 가셔가지고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돼요. 아, 이론론은 문제구나. 특히 빨간 동그라미로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빨간 펜을 가지고 가셔가지고 키워드는 이론론 빨간 줄 해놓으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옳지 않은 골라라 했는데요. 그럼 뭘 고르면 될까요? 정치행정 이원론을 고르면 되죠. 정치행정 이론론에 설명 옳지 않은 골라라 말은 다르게 해서 반대 해석을 하시면은 정치행정 이원론을 고라는 소리. 이원론을 고라라. 바로 그러면 1번이 답입니다. 공공조직의 관리자들, 즉 행정관료들은 뭐 한다는 거죠? 정책 결정자는 바로 정치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위에서 지원이나 정보 제공 역할만 수행하라. 즉 집행에 관련된 정보만 제공해줘라. 이거는 이원론 내용이 되겠죠. 정치행정 이원론입니다. 자, 이론론에서는 공공조직의 관리자들, 즉 행정관료들도 뭐 한다는 거죠. 단순히 지원이나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에까지 깊이 관여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정치행정 이론론인데 1번은 정치행정 이론론에 설명되겠습니다. 보세요. 2번에 공공조직 관리자들은 정책을 구체화하면서 정책 결정을 기능을 수행한다. 바로 이거에 행정관료들이 정책 결정 기능까지 수행한다 했으니까 정치행정 이론론 내용이죠. 그 다음에 또 수집, 분석, 제시한 정보는 가치 판단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정치 요소를 포함한다, 내포한다 이렇게 됩니다. 정치행정 이론론입니다. 특히 가치 판단 능력은 정치가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정치가 가치 판단 능력을 많이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그러면은 3번 볼까요?
4번, 4번. 다음 문제 봅시다. 정치행정 이원론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또 정치행정 이원론인데 해경성진 문제인데요. 해경성진은 이제 겸감성진이 되겠는데 경직은 아니고 겸감성진인데 약간 문제가 조금 쉽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이 해경 계신 분들은 주로 바다도 많이 가시고 하기 때문에 공부하실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되거든요. 행정에 내포되어 있는 정치적인 기능을 강조한다. 그런데 정치행정 이원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책 기능을 강조한다는 것은 정책 기능이라는 것은 정책 결정 기능을 말하죠. 그래서 이거는 정치행정 이론론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전문성과 중립성 확보, 전문성을 가지고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서 기계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거죠. 다음에 과학적 관리로 영향을 받았다는 거. 관리란 말 자체가 경영이잖아요. 정치행정 이원론이라는 것은 공사행정 이론론이죠. 정치행정 이원론은 다르게 하면은 공사행정 이론론입니다. 즉 사행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행정은 경영이잖아요. 그죠? 경영이기 때문에 예, 경영과 정치가 동일하다는 거죠. 바로 과학적 관리론이 바로 경영에서 온 거죠. 바로 비정치적인 관리 현상으로 이해한다. 요거는 공사행정 이론론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바로 경영과 행정을 동일하게 본다는 거고, 그 다음에 독자적인 학문으로서의 행정 발전에 기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 이것도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행정학이 한마디로 정치학으로부터 벗어나서 행정의 고유한 어떤 영역을 갖추도록 노력을 하도록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행정이 정치와 가까워짐으로써 정치학의 하부 학문, 그냥 강론처럼 이렇게 되다 보니 행정의 정체성기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독자적인 학문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주로 행정을 정치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독자적 학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정치로부터 분리되어서 독자적 학문을 하게 됐다. 그런데 지금도 가끔씩 정치학 교과서 보면요, 행정학을 강론을 넣는 교과서도 있습니다. 지금도. 자, 5번 볼까요? 정치행정 이원론. 자, 여기 보시면은 쭉 계제가 훑는 거 보세요. 문제를 계속 보시면 정치행정 이원론이 계속 출제되고 있죠. 최근에. 그러니까 이렇게 경정성진의 정치행정 이원론 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따로 예전에 편제를 경감부 따로, 우리 경정성진이나 경감부 따로, 그다음에 공시 따로 하지 않고 공시하고 같이 섞어 놓은 거죠. 이게 아무래도 출제원이 이제 동일해 버렸으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그 공시 출제원들 다 대가하지는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좀 그래도 좀 친분 있고 경찰과 좀 관계된 분들이 출제원으로 많이 들어가는 걸 알고 있어요. 예, 더 깊이 말씀드린 그렇고. 예,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렇게 그래도 흐름 자체가 계속 정치행정 이원론에 대한 설명 문제가 계속 출제되잖아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렇게 나온다. 경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 기출 문제는 정확하게 해석을 하시고 파악을 하셔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볼게요. 정치행정 이원론 설명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걸 올라라 했는데 우선 답부터 볼까요? 능률적인 행정이죠. 자, 능률성이라는 것은 이제 경영이 강조하는 건데 정당 정치의 적극적 개입, 정치의 적극적 개입인데 이게 정치행정 이원론이다? 아니죠. 정치행정 이론론이 되는 거죠. 자, 정치행정 능률적 행정은 맞죠. 그죠? 능률적 행정 맞지만 정당 정치의 적극적 개입은 정치행정 이론론이 되겠습니다. 자, 1번 울선은 행정의 연구라는 논문에서 정치행정의 분리를 주장했다.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은 행정의 연구인데 The Study of Administration이라 되어 있어요. 자, 퍼블릭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왜냐면은 이 퍼블릭이라는 말 자체가 행정에 있어서 정책 성격을 말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Administration은 경영입니다. 그래서 이 퍼블릭이라는 단어 빼버렸고 행정은 윌슨은 전문적 기술적 영역으로 봤다. 전문 기술적 영역, 요거는 이제 경영학 영역이라는 거죠. 굿노우도 정치와 행정의 차이를 주장하였다.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정치행정의 차이를 주장했다. 그러니까 정치행정 이원론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6번. 20년도 국가직 9급인데 정치행정 이원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되어 있죠. 1번 볼게요. 정당 정치의 개입으로도 자유로운 영역. 예, 맞는 지문이죠. 그죠? 정당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개입 영역이다. 그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방금 5번 문제 보니까 정당 정치 적극적 개입을 촉구한다. 틀린 지문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20년도 국가직 9급에 나왔던 거죠. 정당 정치 개입으로도 자유로워야 된다. 그래서 정치행정 이원론이죠. 자, 맞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뉴딜 정책은 정치행정 이원론에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다? 아닙니다. 뉴딜 정책은 정치행정 이론론에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뉴딜 정책 당시에 행정부가 정책 결정 기능까지 같이 수행하게 된 거죠. 그래서 행정이 정치적 기능인 정책 결정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정치행정 이론론에 등장한 계기가 된 것이고 과학적 관리론과 행정개혁운동은 정치행정 이원론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자, 과학적 관리론은 정치행정
이혼은 한계가 아니고 정치행정 이혼을 주장한 거죠. 또 행정개혁운동이라는 게 뭐냐면은 실적주의 등 진보주의 운동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역관주의가 문제점이 많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역관주의의 폐해, 또 역관주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운동, 이거가 프로그레시브 무브먼트, 진보주의 운동이라고 그러는데요. 바로 이것들이 역관적 한계를 지적하면서 정치행정 이혼론을 한계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정치행정 이혼론을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행정 이혼론을 대표하는 애플비는 정치행정이 단절적이라고 봤다 했는데 아니죠. 애플비는 정치행정 이론론을 대표하는 학자가 되겠습니다. 요 애플비와 디막이 대표적인 정치행정 이론론자고요. 바로 뉴딜 정책 당시에 많은 영향을 준 학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플비는요, 참고로 뉴딜 정책을 했던 루즈벨트 대통령의 참모라고 하죠. 참모면 참모. 다음 7번 문제 볼게요. 20년도 경감부 문제인데 다음 학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라고 했는데요. 1번 보세요. 군노는 행정은 국가의지의 표현이다. 자, 국가의지를 표현한다는 것은 결정을 한다는 뜻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보셨던 5번 문제 보면은 군노도 정치행정의 차이를 주장했다 됐죠. 바로 군노는 정치행정 이혼론자거든요. 그래서 정치는 여기 보세요. 국가의 의지를 표명하고, 즉 의지를 표명한다는 것은 결정을 한다는 것이고, 의지를 표명했다. 그래 할 거야. 결정이죠. 그 다음에 정책을 구현하는 것이며 행정은 이를 실천하는 것이다. 즉 집행하는 것이다. 그러니 정치와 행정은 역할이 구분된다. 바로 정치행정 이혼론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다. 윌슨은 정치행정의 분리를 주장했다. 방금 보신 것처럼 5번의 1번 지문처럼 그죠? 행정의 연구에 주장한 것이고, 사이먼은 고전적 조직 원리들은 검증되지 않은 속담이나 격언에 불과하다. 과학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그냥 단순한 말장난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했던 것이고, 테일러는 시간과 동작 연구,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이죠. 시간과 동작 연구를 통해서 효율적 관리를 강조합니다. 바로 이분도 경향 논리를 주장하신 분이 되겠죠. 테일러 됐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7번 문제 볼까요? 8번이죠. 정치행정 이론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답은 1번인데, 자, 방금 아까 뉴딜 정책 얘기했죠. 대공황이나 뉴딜 정책,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디막과 애플비 같은 학자들이 등장하죠. 바로 정치행정 이론론은 행정국가의 등장과 가장 관련 깊고, 윌슨의 행정인구가 공헌했다. 정치행정 이론론 내용이죠. 정치는 의사결정 영역이고 행정은 결정된 내용을 집행하는 것. 요거는 정치행정 이원론이고, 행정은 경영과 비슷해야 된다. 정치행정 이원론 또는 공사행정 이론론이죠. 사행정은 경영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행정이 지향하는 가치로 절약과 능률을 강조했다. 능률성 강조하는 것은 경영 내용이 되겠죠. 예, 그래서 또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9번 문제인가요? 9번 문제 볼게요. 정치와 행정에 관계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21년도 국회직 국어 문제가 되겠는데 답은 4번인데요. 자, 보시면은 지금까지 했던 거 다 맞출 수 있어요. 군노가 나오죠. 정치 행정에서 국가 의지를 표명하고 정책을 구현하는 것이 정치며 이를 실행하는 것이 행정이라고 규정했다. 문장 그대로 나오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최근 기출 문제를 딱 분석해 보시면 흐름이 보이실 거다. 그래서 이 흐름을 잘 따라오시면은 여러분 공식 문제도 잘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답은 일단 군노 4번은 맞는 지문이죠. 1번 봅시다. 윌슨은 행정 연구에서 정치와 행정의 유사성에 초점을 뒀다. 아니죠. 윌슨은 행정의 연구에서 정치와 행정은 분리된다 그랬었고요. 사이먼은 행정 행태론에서 정책 요인과 가치 문제를 중심으로 조직 내 개인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분석했다. 자, 사이먼 행정 행태론은 정치적 요인과 가치 문제를 배제하려고 그랬습니다. 가치보다는 주로 팩트 또 경영적 논의를 많이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을 분석한 건 맞아요. 나중에 뒤에 배우겠습니다만은 만족 모형이라는 의사결정 모형을 제시하긴 했지만은 정책 요인과 가치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배제하려고 노력하고 오히려 사실 중심, 경영 중심을 했다는 것이고, 다음 애플비 봅시다. 애플비나 디막이라는 분은 제가 대공황 때 학자라 그랬죠. 거대한 민주주의에서 현실의 행정과 정치 간의 관계는 행정과 정치 관계는 연속적, 순환적, 정합적이기 때문에 실제 정책 형성 과정에서 정치와 행정을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다 했는데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애플비는 정치행정 이론론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연속적, 순환적, 연속적이기 때문에 정치행정을 구분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5번에 와일도는 행정국가이론에서 사기업 영역의 관리 이론을 공공부문에 적용할 것을 할 경우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 했는데 와일도는 신행정론자죠. 정치행정 이론론자입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성을 제고하자고 얘기했다. 정치행정 이론론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가 되는데 이런 문제들 좀 좋으니까 한번 좀 보시기 바라고요. 잠깐만 저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 행정을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 그러잖아, 그죠? 그랬을 때요, 요 퍼블릭이 우리가 주로 이제 정치학의 영역 또는 정치나 정치학이라 그러고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을 이제 경영학이라고 많이. 그래서 행정학은 정치학과 경영학의 두 가지 학문이 섞여 있는 학문이다. 그래서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얘기합니다. 행정은 두 개 섞여 있는데요. 시대에 따라서 정치학적 성격을 강조하는 경우 있고 경영의 성격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정치학은 상대적으로 강조할 때는 주로 민주성을 얘기 많이 합니다. 정치는 민주주의 정치하니까. 경영은 능률성 내지 효율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정치는 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 또 목표를 설정하는 영역에 주로 정치를 얘기하고, 자, 경영은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 수단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는 밸류적 영역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가치 판단,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국민을 위한 행정인가, 국민이 봤을 때 행정은 옳은가 그런가에 따지는 것, 밸류를 많이 얘기한다면은 경영학에서는 상대적으로 팩트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치를 강조할 때는 주로 기술성, 처방성 이런 걸 많이 기술성 이런 거 많이 얘기한다면은 경영학에서는 팩트를 강조하고 효율적인 집행, 즉 과학적 집행. 그래서 과학성을 많이 얘기한다. 여기 이렇게 딱 해놓으시면 여러분 문제 푸실 때 도움이 될 거다.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인데 퍼블릭은 정치,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은 경영. 자, 정치는 다시금 민주성, 결정, 목표 설정, 가치 판단, 기술성. 그다음에 경영학은 효율성 강조, 집행, 수단을 집행하는 거, 팩트를 강조한다, 과학성을 강조한다. 요거 딱 잡아놓으시면은 정치와 행정의 관계를 설명할 때 여러분 문제 푸실 때 아주 도움이 되실 거다. 요거는 암기를 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미국의 관리과학으로서 주류 행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게 뭐냐 했는데, 자, 관리란 거는 경영관리이기 때문에 경영학의 아이디어입니다. 관리라는 단어 나오면 무조건 경영학으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보세요. 관리과학에서 주류 행정학은 대공황과 뉴딜 정책 이후에도 미국 행정학에서 지배적인 자기 정체성을 유지했다. 자, 관리과학, 관리란 건 경영이죠. 그런데 대공황과 뉴딜 정책 이후에는 통치 기능성이 주장되면서 행정이 오히려 뭐가 돼요? 정치 행정 이론론의 시대가 되죠. 정치 행정 이론론의 시대 됩니다. 행정이 적극적으로 정책 기능을 수행하는 거죠. 관리과학은 정치 행정 이원론이죠. 정치 행정 이원론입니다. 이런 정치 행정 이원론, 예,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우드로 윌슨의 연구, 그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된다? 뭐 귤릭, 얼윅 이론들, 이런 이론들은 대공황과 뉴딜 정책 이후에는 어느 정도 영향력이 사라지면서 통치 기능들이 등장하고 정치 행정 이론론이 등장하면서 그 어떤 힘이 사라져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년, 30년대 미국 행정학은 능률에 기초한 관리를 강조했다. 30년대까지는 능률을 강조하다가 30년대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능률보다는 민주성이라든가 정치행정 이론으로 바뀌게 되죠. 테프트 위원회에서는 절약과 능률을 강조했었어요. 테프트 위원회 아주 유명합니다. 절약과 능률을 위한 위원회라고 합니다. 이 테프트가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카스라 테프트, 그 테프트입니다. 그 다음에 브란로 위원회에서는 포스트 코버를 제시했다. 얼빅과 귤릭이 말하는 포스트 코버라는 단어 있잖아요. 요거 저기도 다시 나옵니다만 이게 브란로 위원회에서 제시했던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11번 문제. 이 서완가문 문제인데요. 자, 행정과 경영은 속성상 유사하다는 관점이 미치는 영향을 옳지 않은 거죠. 행정과 경영은 속성상 유사하다. 즉 공사행정 이론론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노파심인데요. 이렇게 기출문제 푸시고 그렇게 하시면 다 솔직히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잖아, 그죠? 강에 따라 하시다 보면 행정 별거 아니네 이렇게 약간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막상 시험장 가시면 답이 잘 안 보이시죠? 왜냐면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좀 편안한 상태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니까 그런 거죠. 근데 시험장 가면 조금 막 긴장도 되고 멘탈이 막 흔들리고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 혹시 답이 다 보인다 하시더라도 그게 온전하게 자신의 실력은 아니라는 거 조금 생각하시면서 좀 긴장감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보세요. 그래서 너무 독서실에서만 공부하지 마시고요. 가끔씩은 저기 뭐 도서관이라든지요, 아니면 커피숍 같은 데 가셔가지고 좀 복잡하고 시끄럽고 이런 데 있잖아요, 그죠? 가셔가지고도 공부를 안 해보시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예, 좀 막 옆에 시끄럽고 들리고 막 거슬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한번 풀어보시라는 거죠. 제가 가끔씩 개인적으로 그런 거 많이 말씀드리는데, 자, 봅시다. 미국 역사에 있어서 역관지 폐단을 극복하는 데 지키겠다. 정치행정 이원론이죠. 역관지 폐단. 그다음에 행정관리론과 사기업 관리 방식. 지금 관리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이것도 정치행정 이원론이 그죠? 그다음에 정치학으로 분리시켰다. 예, 정치행정 이원론이네요. 과학적 관리, 그죠? 관리. 그다음에 정부 재창조. 이것도 NPM 내용이죠, 그죠? 정치행정 이원론입니다. 답은 이제 5번이 되겠네요. 직업공무원제 5년 행정 재정립 운동. 요거는 정치행정 이론론 아이디어입니다. 자, 요거 질문을 좀 많이 하시던데요. 스바라, 웜슬리, 뭐 굿셀, 테리 이런 분들인데 기존의 정치행정 요 문장 보세요. 기존의 정치행정 이원론을 재해석해 정책 과정에서 공무원의 적극적으로 옹호했다는데, 그래서 마치 이게 문장이 애매하신가 봐요. 그래서 요게 특정 전공서적 행정학에서 제일 많이 출제되고 있고 실제로 그 교과서에서 거의 80~90%가 출제되는 어떤 교재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해설을 대부분 다 그 교재에서 거의 대부분 가져왔기 때문에 아마 제 기출문제집 안에 그 교재 내용이 고스란히 다 들어있습니다. 책 한 권이 전공서적 책 한 권 내용 분량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 해설지에 해설 파트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적혀있으니까 여기 어떻게 이 문장 이 자체를 어떻게 해석하냐는 건데, 기존의 정치행정 이원론을 재해석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정치행정 이원론을 재해석했다는 것은 정치행정 이론론으로 해석했다는 뜻입니다. 재해석했다는 것은 정치행정 이론론으로 본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적극적 역할을 옹호했다. 정책 과정에서, 즉 정책 집행 과정에서나 또는 정책 결정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한다는 거죠. 바로 정치행정 이론론이라는 뜻을 알 수가 있다. 요게 정부 재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재발견하자라고 운동인데요. 블랙스버그 선언이라고 그럽니다. 행정 재정립 운동, 또는 우리가 블랙스버그라는 어떤 이 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매니페스토 운동이라 해가지고 블랙스버그 선언이라 해서요. 이거는 정치행정 이론론의 아이디어입니다. 관료들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거죠. 테리, 굿셀, 스바라, 웜슬리. 학자 이름 정도 둘쳐놓으세요. 스바라 이름이 좀 그렇죠. 웜슬리, 스바라, 테리, 굿셀, 그죠? 이렇게 정부를 재창조한 것이 아니라 재발견해야 된다. 그래서 나머지 1번부터 4번까지는 정치행정 이원론, 즉 행정과 경영은 유사하다고 하는 주장이라면 5번은 정치행정 이원론이 아닌 정치행정 이론론의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의외로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도 제가 강의할 때도요. 요 해석이 있네요. 여기 그죠? 여기 조금 이거 정치행정 이원론이라고 이원은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기존의 정치행정 이원론을 재해석한다는 의미는 정치행정 이론론적 시각에서 행정을 바라본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약간 논란이 조금 있었나 보더라고요. 자, 그래서 전공자들 입장에서는 이건 분명히 정치행정 이론론이라 해석되는 겁니다. 자, 12번 볼게요. 다음 중 행정과 경영에 관계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행정과 경영에 관계. 자, 5번 한번 보세요. 자, 특히 국회 문제는요. 5번에 답이 많더라고요. 예, 보시면 행정의 경영화가 추구하는 행정의 경영화, 행정의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논의는 정부의 관료적 성격을 강화하는 것이다 했는데, 강화가 아니라 관료적 성격을 완화시키는 것이라는 뜻이고요. 정확하게 정부의 관료적 성격을 완화시킨다는 의미는 관료제는 순기능도 하지만 역기능이 있잖아요. 즉 관료제의 역기능적 성격을 완화시키려 한다는 거죠. 관료제 역기능, 무산일주의라든지 권력구조 이원화 경향이라든가 또는 훈련된 무능 이런 말도 아마 조직론에 나옵니다. 그죠? 예, 그런 거를 행정의 경영기법을 도입해가지고 좀 완화시키겠다는 거죠. 정부의 관료적 성격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행정의 경영화 추구하는 전국의 한마디로 이거는 NPM적 행정개혁입니다.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NPM적 행정개혁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관료제적 역기능적 성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1번 보면은 행정학이 독립된 학문으로 태동하던 초창기 행정학은 경영학으로도 많은 논리를 도입했다. 즉 정치로도 분리돼서 경영학으로도 많은 논리를 도입했던 것이고, 정치행정 이원론은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기술적 과정으로 인식한다. 기술성을 강조한 거죠. 기술적 과정을 인식하고 행정, 이거 기술은요 기술성이 아니고요 관리기술. 헷갈리지 마시고. 그다음에 과학화를 추구했다. 맞는 문장이죠. 과학화를 추구하고 기술성이 아니라 여기만 기술은 관리기술입니다. 인적 물적 자원을 관리하는 기술. 이것도 질문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3번 행정은 경영보다 본질적으로 정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엄격한 법적 규제를 많이 받는다 그래요. 그죠? 여러분 공권력이, 왜냐하면 우리가 1번 문제에서 보신 것처럼 정치 권력 또는 공권력을 배경하고 있으니까 엄격한 법적 규제를 많이 받겠죠. 다음
4번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집단적 협동 행위는 행정과 경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즉 대한민국 정부나 삼성이나 뭐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한 다양한 구성원들의 집단적인 협동 행위라는 거죠. 단지 그 목표란 것이 행정은 공익 추구고 사기업체는 이윤 극대화라든가 사익 추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목표 달성을 위한 협동 행위라는 면에서는 공통적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 문제 볼까요? 행정과 경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 되어 있는데, 자, 4번부터 볼게요. 오늘날 전 세계적인 정부 개혁. 자, 이게 뭐냐라는 거죠. 전 세계적인 정부 개혁이 뭐냐? 이게 바로 NPM적 행정 개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2번 문제에 행정의 경영화가 5번 지문에 행정의 경영화가 추구하는 정부 개혁은 했더니 요 정부 개혁이 뭐라는 거야, 한 거죠. NPM적 행정 개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풀칠 때 정부 개혁이 뭔지 했을 때 여기 뭐냐? 바로 NPM적 행정개혁 또는 기업가형 정부, 고객지향적 정부 등등 바로 NPM 말합니다. 그러면 NPM으로 인해서 행정과 경영과의 차이점이 뚜렷해진다가 아니고 뭘까요? 유사성이 강조된다. 유사점이 강조되고 있다. 이게 맞는 표현이 되겠죠? 자, 다음에 1번 행정은 사익이 아닌 공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 목표가 공익이라고 했고 2번 행정과 경영은 모두 관료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관료적 성격이라는 것은 개청제, 분업, 대규모 조직 또는 순기능, 역기능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경영은 경쟁을 강조하다 보니까 관료제가 가지고 있는 역기능적 성격이 약한데 반해서 우리 공공부문은 독점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관료제의 역기능적 성격이 많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관료제 역기능적 성격이 정부 실패를 가졌다 보고 NPM 행정개혁에서는 이런 역기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경영기법을 행정에 도입하자. 이게 바로 정부개혁이 되겠습니다. 또 행정은 3번 고객에 대한 서비스 공급이 평등하나 경영은 고객에 따라서 서비스 정도가 달라진다. 자, 그럼 여러분이 지구대라든가 그죠? 경찰서에 계실 때 가난하든 부자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죠? 평등하게 대우해 줘야 되겠죠. 그죠? 전화를 하면 112 신고하면 받았다고 출동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하지만 경영은 뭐란 거죠? 경영은 돈 있는 사람 우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들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옷 사러 갈 때도 보면은 저도 그런 경험 했습니다만 가면은요,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좀 비싼 옷도 한번 눈으로 보고 있으면은 진짜 겪은 경험인데 저도 와이프와 같이 갔다가요. 딱 그러더라고요. 손님, 그거는 비싼 겁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확 올라오면서 뭐랄까, 와이프 앞에서 좀 뭔가 보여줘야 되나 이런.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고도의 상술일 수 있는 거죠. 자극을 해가지고 팔게 하려는. 아니면 옷차림 보고 그냥 수수하게 다니니까 이 사람들 살 사람도 아니구나. 아예 보지도 마라 이런 건가. 그죠? 예, 그런 것들이 바로 고객에 따라 서비스 좀 달라지는 거죠. 아주 멋지게 차려면은 손님 어서 오십시오. 이거 얼마짜리입니다. 라고 그죠? 팔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렇지만 우리 경찰은 그러지 않잖아요. 가난한 분이든 돈이 많은 분이든 그죠? 동일하게 대접하잖아요. 야, 14번 볼게요. 괜히 쫀심 부리다가 돈 나라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지? 행정과 경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답은 우선 1번인데 모두 관료적 성격 가지고 있어요. 이 관료적 성격이라는 것은 분업, 대규모 조직이라는 것, 개청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능률적인 관리를 한다면 양자는 유사합니다. 자, 2번 봅시다. 오늘날 전 세계적인 정부 개혁으로 인해서 행정과 경영 간의 차이점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똑같은 질문이죠. 예. 앞으로 저와 같이 이제 공부하시면서요.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편제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연도를 약간씩 바꾸고 연도가 꼭 연도 순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연도 순으로 하지는 않고 이렇게 뭔가 좀 배치를 하고 있는 이유가 경정 승진의 최근 기출 문제들이나 그 흐름들이 어떻게 공시에서 여기 넘어와가지고 이렇게 변형되는지 요거를 보여드리려고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앞으로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면 공부를 어떻게 되는지 아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 중간중간 설명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아까 분명히 방금 문제에서 그죠? 방금 문제에서 13번 문제에서 15년도 경찰관부 문제에서는 차이점 뚜렷하다가 틀린 지문 나왔잖아. 근데 여기도 틀리게 나왔지.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지문들 똑같이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잘 찾아내시면은 공부를 빨리 할 수 있다. 다음 3번 지문. 이거 다 빈출 지문인데 행정과 경영은 모두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는다? 아니죠. 행정이 더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는 거죠.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공권력을 배경으로 정치 권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이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나 그죠? 하다못해 총기 관련된 것도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다 보니 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의 대응 능력이나 인력의 충원 과정에서 탄력성이 떨어진다. 모든 걸 법에 따라서 일일이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탄력성이 떨어지고 그런다는 겁니다. 다음에 행정과 경영 모두가 철저히 공익이나 목적을 추구한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행정은 공익 추구, 경영은 공익이 아닌 사익 내지 이윤 극대화, 수입 극대화. 돈 많이 번다는 거죠. 다르다. 수입을 극대화하는 거니까 뭐예요? 고객이 차별할 수 있는 거죠. 나에게 돈이 되는 고객에게는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고객님 사랑합니다가 정말 그분을 사람을 사랑한 거예요? 아니면은 정확하게 뭘 말하는 거죠? 고객님이 가지고 있는 돈을 사랑합니다 합니까? 아침에 여러분 출근하실 때 우리 여러분 사모님께서 여러분한테 여보 사랑해라고 아마 한 번쯤은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정말 여보를 사랑한 건가요? 아니면 여보 오늘도 돈 많이 벌어와 뭐 이 말일까요? 예. 세상은 너무 갑박하게 사는 건가요? 자, 다음 15번 볼게요.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시장 실패에 대한 원인별 정보의 대응 방식이 한번 연결되어서 무엇이냐? 자, 많이 나오는 건데 1번인데요. 자, 자연적 독점을 했을 때 공적 유도, 공적 규제라 되는데 자연 독점이라는 것은 어떤 규모의 경제 때문에 초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소규모 기업은 다 사라져 버리고 대기업만 남게 되는 것. 그래서 말 그대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독점이 된다. 대기업만 살아남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대기업을 대해서는 거기 밑에 그림에도 나오지만은 차라리 그거를 국가가 인수해 가지고 경영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독과점 규제를 가한다는 거죠. 보조금 준다. 독점 기업에다가 보조금 줘가지고 더 열심히 독점하라.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공급이라는 것은 바로 공기업을 설립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또 뽑아보시면 되겠고, 자, 16번 한번 볼까요? 16번 볼게요. 시장 실패의 원인에 대한 대응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했는데요. 답은 2번인데, 자, 이것도 보세요,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행작은요, 문장으로도 물론 어느 정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그림에다가, 자, 15번, 그냥 화면은 그대로 두세요. 15번에 제가 교재에다가 그죠. 공공재, 외부 효과, 자연 독점, 불안정 경쟁, 정보 비대칭성. 이게 바로 시장 실패 내용인데 거기에 대응하는 정보 방식이겠죠. 그래서 공조, 외보, 자공, 불규, 정보. 이것들은 두 문자 따서라 좀 해주시 바랍니다. 공조, 공공재의 경우에는 조직, 즉 공적 공급, 공조죠. 외보, 외부 효과의 경우에는 보조금. 그런데 제가 규제까지 하자는 건 규제는 공공재 존재에는 규제는 안 되고 나머지는 다 규제에 다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자, 그림 잠깐 보여주세요. 15번 그림. 자, 이 그림 보세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조, 그죠? 그다음에 외보, 그죠? 자, 공, 불, 규, 그죠? 또는 정보, 자, 보조금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굳이 규제는 보시면 이것도 꼭 기억하세요. 공공재 견제의 경우에는 규제가 안 들어가지고 그죠? 요것도 잘 나오니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16번 문제 다시 보여주세요. 다시 보여주세요.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해가지고 되는데 다시 보시면 불안정 경쟁과 정보 비대칭성에 기인하는 문제에 대응해. 자, 행작이라는 것은 제가 어떻게 보면은 문장 내에서 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하라 되는데 자, 규제를 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요. 불안정 경쟁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불안전한 경쟁, 이 대표적으로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이런 등등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 불공정 행위를 더 열심히 하라고 보조금 준다. 안 된다는 거죠. 이거 보세요. 불안정 경쟁이란 완전 경쟁과 독점의 중간에 있는 경쟁 형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약간의 독과점 비슷한데 여기다가 더 열심히 불안전 잘못된 경쟁하고 독점하라고 보조금 준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고, 자, 1번 됐고, 3번 한번 보세요. 계속 앞으로 나올 테니까 요거 세부적 설명은 조금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만은, 코어전은 코어정리죠. 소유권을 명확하게 확립하는 것이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이는 방법이라 했다. 예, 맞는 질문이거든요. 자, 요 세부적 내용은 뭐 뒤에 쓰니까 조금 해설을 보면 설명 좀 드리고, 그다음에 외부 불경제에 대한 문제 대응하기 정부는 규제를 강화한다. 외부 불경제 대표적인 게 환경오염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규제 강화, 환경에 대한 규제 강화 등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유권을 명확하게 한다. 자, 3번 해설 잠깐 보세요. 16번에 3번 해설. 해설 좀 올려주세요. 자, 외부 불경제주의 소유권을 부여하고, 자, 보시면은 줄 한번 쳐보세요. 외부 불경의 대표적인 건데요. 코드정리입니다. 재화에 대한 소유권을 부여하고, 소유권을 근거해 당사자 사이에 자발적 협상이 이루어지면은 자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자, 빨간 줄 보세요. 소유권이 잘 확립되어 있고, 거래 비용이 없을 때. 자,
시장 참여자가 자발적 협상을 해서 외부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거래 비용이 없어야 됩니다. 그럼 거래 비용이라는 게 뭐냐면요. 바로 소송할 때 협상 비용이 나오죠. 밑에서 세 줄을 보세요. 협상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요 거래 비용이라는 것은 협상 비용. 자, 이 그림 한번 다시 볼게요. 공장이 대기오염 물질을 방출해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피우고 있어요. 근데 그 주민들에게 피는 피해액이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공장이 공해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데 70만 원이 들어요. 즉 피해액보다 차라리 공해 방지 시설 설치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런데도 설치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주민들이 막 소송을 제기하고 막 그러겠죠. 그죠? 그래서 차라리 어떻게 하라. 재산권이 주민들에게 있고 재산권 즉 100만 원만큼의 피해를 내가 보고 있다. 그리고 협상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 거래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거래 비용이라는 것은 감시 통제 비용 또는 협상 비용 같은 거를 우리가 거래 비용이라고 합니다. 감시 통제 비용. 왜냐면은 지나치게 협상 비용이 많이 들면은 지루하게 공장하고 지역 주민들이 막 지루하게 그죠? 협상하고 막 질질 끌고 그러면은 결국 주민들이 포기해버리고 그러잖아. 대기업 특히 대기업일 경우 이런 경우 많잖아요. 소송을 질질 끈다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대기업이 승소하는 경우도 많잖아. 그래서 그런 게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공장 인근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100만 원을 보상해 줘야 되니까 차라리 기업체를 만드는 거죠. 70만 들어가지고 공해 방지 시설을 설치할 거란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외부 불경제 효과를 방지하겠다. 이게 바로 코드 정리가 되겠습니다. 요거 우리 뒤에 또 나오죠. 그때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4번은 뭐 대기오염, 소음, 길거리 흡연 등등의 외부 불경제도 이 경우 국가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는 다음 강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